왜 신은 잔혹한 살인 사건을 지켜만 보는 것일까? 그들은 후회하지 않는다. 김대현 지음. 출판 모모북스. 2015년 5월 9일 금요일 20시. 동식은 법원에서 곧바로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로 향했다. 법원 앞에서 동인의 사건을 맡았던 법조인을 우연히 마주친 탓에 마음이 뒤숭숭했다. 법조인은 동식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동식은 그를 오롯이 기억하고 있었다.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여러 차례 마주쳤고 동인의 장례식에도 참석했던 그를 잊으려 해도 좀처럼 잊혀지지 않았다. 법조인은 머리숱도 많이 휑하고 주름이 자글자글했다. 무엇보다 걷는 모습에서 힘이 느껴지지 않았다. 동식은 동인의 사건이 일어난 지 어느덧 20년이 지났으니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였다. 법조인은 오래전에 검사를 그만두고 대형 로펌을 운영하듯 했다. 동인과 함께 수사를 진행했던 팀원들이 대부분 경무관 혹은 총경을 달았으니 중년의 검사였던 그가 나이 든 변호사가 된 게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동식은 법조인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동인의 나이 든 모습을 상상했다. 생전에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동인은 지금의 법조인보단 훨씬 어리게 보였으리라. 동식은 형사 생활을 하면 할수록 동인이 무척 그립고 보고 싶었다. 법조인은 동식의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동식은 곧바로 딴청을 피우며 차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었다. 너는 마 일이 끝났으면 집으로 곧바로 갈 것이지. 왜 또 사무실에 들리려고 하니? 피곤하지도 않아? 해철이 지긋지긋하다는 투로 말했다. 일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요. 사무실에 아무도 없죠? 동식이 웃으며 되물었다. 글쎄다. 도안이 있을 수도 있을걸. 정리할 게 남았다고 하던데. 해철이 도안의 말을 떠올리며 말했다. 아, 알겠어요. 뭐 사무실에 가보면 알겠죠. 동식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말했다. 그래, 일 버리지 말고 어서 집에 가서 씻고 자라. 나는 간만에 가족들이랑 밥 먹으면서 놀 거니까. 해철이 말했다. 네, 선배,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래. 동식이 해철의 전화를 끊고 나서 카드키를 찍고 강력 3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사무실은 동식의 예상과는 다르게 쥐죽은 듯 조용했다. 동식은 도안의 자리를 힐끗 바라봤다. 책상에 휴대폰과 재킷이 걸려있는 것으로 보아 잠시 자리를 비운 듯했다. 동식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책성을 멀거니 바라봤다. 동인, 정화와 함께 찍었던 어릴 적 사진과 욥기 5장 8절이 적힌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액자는 동식이 형사가 되었을 때 어머니 정화가 선물한 것이었다. 동식은 액자의 글귀를 한번 훑었다. 나라면 하느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느님께 의탁하리라. 동식은 코웃음을 치고 나서 컴퓨터 전원을 켰다. 법조인을 우연히 마주친 김에 동인의 사건 파일을 다시 한번 열람하기 위해서였다. 동식은 동인의 사건 번호를 재빠르게 입력했다. 잠시 후 모니터 화면에 동인의 사건 파일이 액세스되어 나왔다. 휴, 동식은 심호흡을 크게 한 뒤에 사건 파일을 차근차근 읽어 나갔다. 1995년 5월 8일 일요일
노부부 연쇄살인 용의자 담당 수사관 정동인, 이진호 2명을 15cm 횟칼로 여러 차례 찌르고 나서 경찰의 포위망을 뚫고 도망침. 담당 수사관 정동인은 사망 직전 용의자의 프로필을 아래와 같이 설명함.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와 여자, 남매인 듯 매우 닮음. 곱상한 외모와 큰 키 남자, 180cm, 여자 164cm로 추정됨. 꽃향기. 두 사람은 피해자의 옷과 액세서리로 갈아입고 나서 도주. 특이사항. 지문을 남기지 않았으며 이후 같은 패턴의 노부부 연쇄살인 사건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음. 프로필과 몽타주를 토대로 수사를 벌였지만 아무런 소득 없음. 동식이 아는 내용들을 반복해서 읽고 있을 때 후배 도안이 택배 박스를 들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다. 동식 선배, 뭐 하세요? 성수 팀장님이 법원에서 바로 퇴근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도안이 동식을 보고 나서 물었다. 뭐 좀 볼 게 있어가지고. 동식이 도안을 바라보며 말했다. 뭘요? 도안이 공용 캐비넷 위에 택배 박스를 두고 나서 동식에게 되물었다. 그런 게 있어, 임마. 누가 보면 내가 선배고 내가 후배인 줄 알겠다. 동식이 수사 프로그램을 황급히 종료하면서 말했다. 그랬으면 오죽 좋았을까요? 가만 보자. 동식 선배가 연예 뉴스를 읽었을 일 없고 서촌 사건에 관련된 거 읽으셨어요? 도안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동식을 강하게 추궁했다.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존경하는 후배님은 신경 끄세요. 동식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지개를 켰다. 우리 팀 해철 선배 제외하고 전부 일 중독이에요. 사건 마무리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사건 파일을 뒤지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여자친구들이 못 버티고 떠나는 겁니다. 도안이 자신의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이 자식아 선배 놀리니까 기분 좋니? 예쁘다 예쁘다 하니까 한도 끝도 없네. 동식이 도안에게 다가가서 백초크를 걸었다. 다 선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죠. 동식 선배 탭탭. 도안이 탭을 치며 말했다. 도안아, 내 연애나 잘하세요. 동식이 백초크를 풀며 말했다. 저는 선배와는 다르게 엄청 잘하고 있죠. 도안이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렇다면 다행이다. 그건 그렇고 저 택배 박스는 뭐니? 동식이 공룡 캐비넷 위에 놓인 택배 박스를 가리켰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메일룸에서 연락 와서 받으러 간 거거든요. 그런데 발신인이 적혀있지 않더라고요. 도안이 우편물 보관실에서 받은 전화를 떠올렸다. 그래? 그러면 지금 뜯어보면 되겠네? 동식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말하고 나서 공룡 캐비넷으로 가려고 했다. 아, 동식 선배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제가 나중에 뜯어볼 테니 선배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사건 플래그라는 말 몰라요? 도안이 동식을 재빠르게 제지했다. 사건 플래그? 그게 뭔데? 동식이 되물었다. 성수 팀장님이나 동식 선배가 무엇인가를 건드리면 작은 일도 큰 일이 되는 걸 의미합니다.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이대로 퇴근하세요. 뭐 별거 있겠어요? 해철 선배가 장난으로 이것저것 주문한 거겠죠. 도안이 동식을 사무실 바깥으로 내몰았다. 알겠어. 갈 테니까 그만 밀어 임마. 동식이 웃으며 말했다. 예스, 무슨 일 생기면 곧바로 연락드릴 테니까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푹 쉬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서촌 사건 달려야죠. 도안이 동식에게 말하고 나서 우스꽝스럽게 격려를 했다. 그래, 무슨 일 있으면 제일 먼저 연락하고. 아니다, 성수 팀장님 다음으로 연락해라. 동식이 피식 웃었다. 네네, 어여 가세요. 어서 가란 말입니다. 사건 플래그, 사건 플래그. 도안이 동식을 향해 손을 강하게 휘저었다. 간다 갈마 곧 되게 시끄럽네. 동식이 도안에게 손을 흔들었다. 동식은 택배 박스가 무척이나 신경 쓰였지만 도안의 말처럼 팀원들의 기호품이나 성수 팀장이 주문한 사무용품일 수도 있었다. 동식은 공룡 캐비넷 위에 놓인 택배 박스를 힐끗 본 뒤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황급히 걸어가기 시작했다. 도안은 동식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공룡 캐비넷 위에서 택배 박스를 꺼내어 조심스레 뜯기 시작했다. 1995년 5월 8일 일요일 14시 20분 성가대의 찬송이 끝난 뒤 제1교회 담임 목사가 단상에 올라왔다. 담임 목사는 예배당의 엄숙한 분위기를 상쇄해야 하기 위해 성도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나서 가벼운 얘기를 주고받았다. 성도들은 담임 목사의 얘기가 그다지 유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깔깔대고 웃었다. 동식은 담임 목사의 얘기에도 전혀 웃지 못하고 손목시계를 거듭 확인하면서 출입문을 여러 번 두리번거렸다. 아버지는 언제 와요? 어젯밤에 예배 시작 전에는 오신다고 하셨는데. 동식이 정화의 옷을 붙잡고 물었다. 그러게 말이다. 차가 많이 밀리는 게 아니라면 일이 잘 마무리되지 않으셨나 보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정화가 동식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무슨 일이 생기신 건 아니겠죠? 몇 개월 전부터 힘든 일을 맡게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동식이 초조한 목소리로 물었다. 걱정 마라. 아버지는 강한 분이시잖니. 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잘 해결하실 거야. 정화가 덤덤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렇긴 하지만 요즘 너무 바쁘신 것 같아서 조금 걱정돼요. 집에 안 들어오신 지도 꽤 되셨잖아요. 어머니의 기도 시간도 많이 늘어났고요. 동식이 풀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주님한테 감사한 게 많아서 그런 거란다. 아버지는 끄떡 없으실 거야. 무슨 일이 생기면 주님이 다니엘과 다윗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아버지를 보호해 주실 거니까. 정화가 웃으며 말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동식이 애써 웃으며 말했다. 반드시 그럴 거란다, 동식아. 설교 말씀이 곧 시작될 것 같으니까 예배에 집중하자꾸나? 정화가 진지하게 말했다. 네, 알겠어요. 동식이 자세를 고쳐 앉으며 대답했다. 잠시 뒤 예배당의 유쾌한 분위기가 끝나고 담임 목사의 기도와 함께 설교 말씀이 시작됐다. 지금부터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줄을 읽고 성도님들께서 한 줄 읽고 마지막 구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담임 목사가 진중하게 말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리라. 성도들이 큰 소리로 말했다. 하루는 하느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담임 목사가 말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정화와 동식이 성도들과 함께 말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느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담임 목사가 말했다. 사탄이여 여호와와 함께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느님을 경외하리까? 정화와 동식이 성도들과 함께 말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에서 한 발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담임 목사가 말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니까. 정화와 동식이 성도들과 함께 말했다. 여호와께서 사탄을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으로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야, 아멘. 예배당 안에 모든 이가 동시에 말했다. 1995년 5월 8일 일요일 13시 30분. 팀장 개새끼,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자기 식구 챙기는 건 알겠는데 정도껏 해야죠. 동인이 파트너 진호가 주차를 하고 나서 말했다. 진호야, 아무리 열받아도 그렇지 팀장한테 개새끼가 뭐냐, 개새끼가.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들이받은 건 내가 너무한 거야. 동인이 안전벨트를 풀며 진호에게 핀잔을 줬다. 팀장 새끼한텐 더한 욕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줄이 달라도 그렇지 몇 개월간 같이 일했으면 저희도 자기 새끼 아닙니까? 최 형사랑 김 형사한텐 시답잖은 일은 하나도 안 시키고 선배랑 저랑 밤새 고생한 것 뻔히 알면서 순경이 해도 되는 걸 구태여 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진호가 씩씩거렸다. 그래도 공과 사는 구분해야지. 입장 바꿔 생각해서 다른 지역구 신입들 사람들 앞에서 나나 너한테 들이받으면 기분 좋겠냐? 동인이 진지하게 되물었다. 당연히 안 좋죠. 그래도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 화가 나서 지금도 분이 풀리지 않아요. 진호가 한숨을 쉬었다. 진호야,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나중에 팀장님께 정식으로 사과드려. 정치적으로 밉보일 수 있어도 인격적으로는 밉보이지 말자. 동인이 강경하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선배 생각해서 사무실 들어가면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진호가 골똘히 생각한 뒤에 말했다. 잘 생각했어.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우리가 팀장을 인격적으로 대하면 팀장도 나중에 달라지겠지. 동인이 말했다. 동인과 진호는 몇 개월 전부터 매스컴의 주목을 받고 있는 노부부 연쇄살인 사건 특수팀에 속해 있었다. 특수팀은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역구 에이스들로 만든 드림팀이었는데 기대와는 달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로에게 너무나도 비협조적이었고 자신이 속한 지역구에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더라도 좀처럼 공유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특수팀에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늘 찬밥 신세였다. 동인과 진호는 낮에는 현장을 돌아다니고 밤에는 잠을 줄여가며 수사 내용을 검토했다. 사명감으로 시작한 일이지만
몇 개월간 쉬지 않고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했다. 그건 그렇고 급하게 나오느라 형수님한테 말씀 못 드렸죠? 동식이가 기다릴 텐데 연락 안 해봐도 돼요? 진호가 동인에게 물었다. 어쩔 수 없지 뭐. 아내는 그러려니 할 것 같은데. 동식이가 계속 눈에 밟히네. 겉으론 태연한 척 해도 애는 애니까. 동인이 쓴웃음을 지었다. 그렇죠. 나이에 비해 성숙한 거지. 어른은 아니니까요. 나이 먹어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가족과의 시간이지. 범인 잡는 게 아니니까요. 후딱 끝내고 어서 돌아가야죠. 진호가 한숨을 쉬고 나서 말했다. 그렇지. 아들한텐 아버지와의 시간이 참으로 중요한데 이해와 희생만을 강요하게 되니까 마음이 편치 않네. 팀장이 말한 집이 저기지? 동인이 건너편에 있는 단독 주택을 가리키며 말했다. 네, 저기 맞는 것 같아요. 진호가 메모한 주소지를 확인했다. 가자. 동인이 단독 주택으로 저벅저벅 걸어갔다. 네, 그런데 자기 집도 아니고 남의 집에 처음 보는 사람을 들어갔다고 조사해보라는 게 말이 돼요? 막말로 지인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잖아요. 진호가 어이없다는 투로 말했다. 그렇긴 한데 노부부만 사는 집이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보한 거라잖아. 동인이 말했다. 아무리 그래도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싶어요. 소득도 없고 인정도 못 받으니까 만사가 부정적으로 보이네요. 진호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힘내자. 이런 게 하나하나 쌓여서 범인을 잡는 거니까. 누가 뭐래도 넌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진호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자. 동인이 초인종을 누르며 말했다. 그래야죠. 알아주는 건 선배밖에 없네요. 진호가 쓴웃음을 지었다. 아마 더 있을 거다. 동인이 겸연쩍게 웃으며 초인종을 한 번 더 눌렀다. 그러나 집안에선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아무런 대꾸가 없네? 동인이 입술을 삐죽거렸다. 선배, 그냥 들어가 보시죠. 초인종이 고장났을 수도 있잖아요. 진호가 열려있는 대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괜히 말 나올까봐 그러지. 동인이 걱정스러운 투로 말했다. 자초지종을 말하면 되죠. 제보 전화가 들어왔다고요. 담을 넘은 것도 아니니까 괜찮을 거예요. 진호가 대문 쪽으로 발을 내디디며 말했다. 휴, 그러자. 동인이 한숨 쉬고 나서 진호의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은 대문 안으로 들어와서 마당과 주택을 잠시 휘둘러 봤다. 신식은 아니었지만 나무와 화초가 잘 관리되어 있었고 기자대도 한 곳에 잘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풍스러운 느낌이 났다. 실례합니다. 제보 전화 받고 나왔습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진호가 불투명 유리로 만들어진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렸다. 안에선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제보 전화 받고 나왔습니다. 안에 아무도 안 계세요? 이번엔 동인이 말했다. 그 순간 안에서 접시가 와장창 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안에 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진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러게. 실례합니다. 제보 전화 받고 나왔습니다. 집 안에 계신 것 같은데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동인이 앞서보다 더 큰 소리로 말했다. 잠시 뒤 현관문 앞으로 누군가가 서서히 다가왔다. 두 사람은 다가오는 사람의 나이를 정확히 가늠할 수는 없었지만 목소리와 몸의 윤곽으로 여성임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누구세요? 미니가 목소리를 깔고 말했다. 경찰입니다. 수상한 사람이 집 주위를 배회한다는 제보 전화가 들어와서요. 확인차 방문했습니다. 진호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집주인의 허락도 없이 대문 안으로 들어오신 게 오히려 더 수상한데요? 그리고 두 분 경찰인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죠? 미니가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그 점에 대해선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는데 응답이 없어서요. 경찰인 게 의심된다면 서에 전화하셔서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동인이 정중하게 말했다. 확인은 됐고요. 그런 일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시겠어요? 쉬고 있는데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큰 방에서 주무시고 있고요. 미니가 표독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상부에 보고를 올리려면 대면 조사가 필요해서요. 번거로우시더라도 잠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이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아, 정말 성가시게 하네. 미니가 얘기를 듣자마자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다. 아가씨, 저희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으니까 정중하게 부탁드리는 거 아닙니까? 진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말씀드리고 올게요. 미니가 신경질적으로 말하고 나서 안으로 걸어갔다. 씨발, 요즘 애들은 싸가지 없어도 너무 없어. 진호가 돌아서서 쌍욕을 나지막하게 퍼부었다. 동희는 특별한 낌새가 없는지 집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옥상과 마당에서는 특별한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았다. 처음엔 접시 깨진 소리가 신경 쓰였지만 그녀의 말에서 수상한 점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다. 씨발, 얼굴 보고 얘기하자는데? 민희가 부엌에서 기다리고 있던 민기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민기 주위로 깨어진 접시와 넘어진 선반대가 보였다. 여기서도 대화하는 거 다 들리더라. 생각만큼 호락호락하지가 않네. 민기가 회칼을 만지며 말했다. 어떻게 할 거야? 민희가 난처한 표정으로 물었다. 정면 돌파하는 수밖에 없지? 민기가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말했다. 두 사람이라서 힘들 것 같은데 뭐 뾰족한 수라도 있어? 현관문 열면 바로 눈치챌 거 아니야. 민희가 걱정스러운 투로 되물었다. 다용도실로 향하는 거실 모퉁이에 쓰러져 있는 노부부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 주위로 어마어마한 양의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었다. 당연히 없지. 경찰이랑 사건 현장에서 마주칠 거라고도 생각 못했으니까. 민기가 말했다. 그걸 말이라고 해? 도대체 어떻게 할 건데? 민희가 짜증스러운 투로 물었다. 민희야, 현관문 열자마자 지체하지 말고 한 놈 찔러. 민기가 자신이 쥐고 있던 회칼을 민희에게 주며 말했다. 그러고 나서 부엌 선반을 열어서 날카로운 식칼을 유심히 고르기 시작했다. 그러면 다른 한 사람은? 민희가 회칼을 건네받고 나서 되물었다. 내 칼을 필사적으로 뺏으려고 할 거야. 그때 버틸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버텨봐. 내가 뒤에서 공격할게. 민기가 제일 날카로운 칼을 고르며 웃었다. 오빠는 이 상황에도 웃음이 나와? 내가 한 사람을 제대로 못 찌를 수도 있잖아. 운 좋게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곧바로 당할 수도 있고.
민희가 어이없다는 투로 말했다. 쏘리, 생각 좀 하느라. 너는 충분히 잘할 거야. 민기가 형사에게 당하는 민희를 생각하면서 피식거렸다. 이런 것도 오빠라고 정말 어이가 없어. 에이, 그래, 까짓것. 어디 한번 해보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수가 마땅치 않았다. 뒷방 창문을 통해 실외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집의 경사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대문 밖으로 나가는 게 쉽지 않았다. 만에 하나라도 다리라도 삐었다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잡힐 확률이 매우 높았다. 배수의 진이었다. 야, 저녁에 맛있는 거 먹자. 민기가 낄낄대며 말했다. 그래, 시간 끌지 말고 빨리 도로 나와. 좆되기 싫으면. 응? 오케이. 민희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현관문 앞으로 저벅저벅 걸어갔다. 현관문 너머로 두 형사가 난간에 기대어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민희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뎠다. 그녀의 심장이 가파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들과의 거리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민희가 느꼈던 감정은 두려움도 공포도 아닌 설렘이었다. 회칼로 사람을 찌를 수 있다는 설렘. 몸에서 뿜어져 나올 수 있는 피를 볼 수 있다는 설렘. 그녀는 강한 광기에 사로잡혀서 싸움을 기다리는 투견처럼 으르렁댔다. 저기요. 민희는 뜸들이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다. 그리고 바로 자신과 제일 가까이에 있던 진호를 망설이지 않고 찔렀다. 민희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진호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쓰러졌다.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흉기를 피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런. 동인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녀의 흉기를 빼앗으려고 힘껏 달려들었다. 씨발 새끼가? 민희는 동인에게 흉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며 저항했다. 동인은 흉기를 빼앗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거실에서 달려오는 민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개새끼야! 민기가 날카로운 식갈로 동인의 등을 사정없이 찔렀다. 헉! 동인이 민희를 부여잡고 앞으로 꼬꾸라졌다. 온몸에 힘이 풀리면서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뒤따랐다.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비명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씨발, 왜 이렇게 늦었어? 좆되는 줄 알았잖아. 민희가 동인 밑에 깔려서 짜증을 냈다. 내가 한 놈 찌르자마자 곧바로 나온 거야. 그건 그렇고 너 지금 존나 웃긴다. 어? 민기가 배를 붙잡고 깔깔댔다. 씨발 됐으니까 이 새끼 좀 치워봐. 무거워 죽겠네. 민희가 표독스럽게 말했다. 동희는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으면서 자신이 예상했던 것처럼 그들의 나이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쨌든 잘 해결됐으니까 된 거 아니야? 민기가 동인과 포개져 있던 민희를 일으켜 세웠다. 동인은 옆으로 구르면서 진호를 바라봤다. 진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흉부를 붙잡고 울고 있었다. 동인은 진호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강한 무력감을 느꼈다. 됐으니까 옷 갈아입고 어서 빨리 뜨자. 다른 놈들이 금방 들이닥치진 않겠지? 민희가 짜증 섞인 투로 말했다. 금방 들이닥치진 않을 거야. 답답해도 장갑이랑 머리카락망 절대로 벗지 말고. 민기가 말하고 나서 거실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할 때 돌아갔으면 서로 좋았잖아요. 그놈의 보고가 뭐라고. 목숨을 내놓고 그러세요? 민희가 동인의 눈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말했다. 그러고 나서 동인의 재킷을 만지작거리더니 지갑과 수첩을 챙겼다. 야, 놀러 왔니? 빨리빨리 움직여.
민기가 거실에서 소리를 질렀다. 아, 잔소리 좀 그만해. 민희가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서 바닥에 집어 던졌다. 그리고 거실 안으로 황급히 뛰어들어갔다. 동희는 그녀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의식을 잃었다. 옷은 가방에 넣고 아무거나 골라 입어. 민기가 피 묻은 옷을 가방에 우겨놓고 나서 노부부의 옷을 신속하게 고르기 시작했다. 정말 입을 거 없다. 민희도 노부부의 옷을 이리저리 만지작거렸다. 옷의 종류가 매우 다양했지만 대부분 나이 들어 보였기 때문에 선택하는 게 여간 쉽지 않았다. 두 사람 다 키가 크고 팔다리가 매우 길었기 때문에 어떤 옷을 대보아도 기장이 모자랐다. 난 이걸로 해야겠다. 한참을 고민한 끝에 민기가 사이즈가 큰 흰색 와이셔츠와 양복 바지를 선택했다. 나는 이거. 민희가 사이즈가 가장 큰 하얀색 원피스를 골랐다. 두 사람은 먼저 화장실에 들어가 피 묻은 곳을 씻기 시작했다. 야, 장갑 절대로 벗지 말고 드러나는 것만 대충 씻어. 어차피 나가서 한 번 더 씻으면 되니까. 민기가 샤워기로 피를 닦아내면서 말했다. 얼굴이랑 목에 묻은 피는 어떡하라고, 응? 민희가 얼굴과 목에 묻은 피를 가리켰다. 아이 병신아, 세정용품으로 최대한 닦아낸 뒤에 선크림이나 파운데이션을 대충 가려. 마스크 쓰고 야구 모자 눌렀으면 안 보일 거야. 어? 민기가 수건으로 피를 닦아내면서 말했다. 그래, 오빠 좀 굵다. 민희가 샤워기로 피 묻은 곳을 대충 씻으면서 말했다. 야, 여기 마스크랑 선글라스도 있네? 민기가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민희에게 건넸다. 아, 촌스러워. 민희가 타월로 피와 물을 닦아내고 아까 골라둔 옷을 입고 모자, 선글라스, 마스크를 착용했다. 야, 민희야, 존나 연예인 같아. 나도 착용해야지. 민기도 옷을 입고 야구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두 명의 형사와 노부부를 살해한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아니라 처녀작으로 벼락스타가 된 신인 영화배우 같았다. 생각보다 괜찮네. 미니가 거울을 이리저리 살피며 말한다. 그렇지? 야, 바깥으로 나가면 최대한 느긋하게 걸어. 버스와 택시를 곧바로 타지 말고 몇 정거장 걷고 나서 지하철을 이용하자. 민기가 현관문을 나서면서 말했다. 두 사람은 인파 속에 섞여서 도망치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오케이. 두 사람은 대문을 나선 후 시민들 사이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갔다. 지구대 순경들이 특수팀 팀장의 지시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땐 민기와 민희가 종적을 완전히 감춘 뒤였다. 진호는 현장에서 숨을 거둔 지 오래되었고 동희는 의식을 차렸다가 잃어버리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는 의식을 차릴 때마다 민희와 민기의 몽타주, 프로필을 필사적으로 말했다. 형사로서의 사명감이 투철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와 여자, 남매인 듯 매우 닮음, 곱상한 외모와 큰 키, 얼굴선이 매우 곱고 입술이 도톰함, 코는 크지 않지만 시원하게 뽀듬, 남자 180, 여자 164cm 정도로 추정됨, 꽃향기. 지구대 순경이 동인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 썼다. 다 적었어요? 네. 동인이 순경의 말을 가까스로 이해하고 나서 의식을 잃었다. 잠시 뒤 멀지 않은 곳에서 응급차 소리가 들려왔다. 괜찮으세요, 형사님? 저희 알아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응급실 도착하자마자 보호자한테 빨리 연락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응급요원들이 상기된 목소리로 말했다. 동희는 응급차 안에서
여태껏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피로감을 느꼈다. 정화야, 동식아. 동희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삶이 그다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응급요원들이 자신을 크게 부르는 것이 느껴졌지만 그에겐 더 이상 대답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동희는 정화와 동식의 모습이 아른거리면서 끊임없이 눈물이 나왔다. 정화와 천천히 늙어가면서 동식의 성장을 오랫동안 보고 싶었다. 그는 용의자를 쫓느라고 동식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게 뒤늦게 후회가 됐다. 정화야, 동식아. 동희는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그들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동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매우 촉박하고 촉박했다.